수술복 차림의 50대 남자 의사가 내 얼굴을 쳐다봤다. 아니, 정확히는 내 오른뺨 위로 삐져나온 반창고를 노려봤다. 나도 그의 녹색 마스크를 노려봤다. 의사는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다. 자꾸만 진료 모니터와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참다 못한 내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박관수님은 동시에 말이 겹쳤다. 내가 얼른 입을 다물자 의사가 말했다. 여기 오셨을 때 황달이 심해서 먼저 스텐트 삽입 수술했어요. 수술은 마무리가 잘 됐고요. 잠시 의사는 내 눈치를 살폈다. 무슨 병인데요? 아버님은 췌장암 사기로 보여집니다. 난 눈을 끔뻑거렸다. 그런 건 시시한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달코 다른 클리셰 같았다. 보여진다고요? 내가 말꼬투리를 잡았지만 그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벌써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을 리는 없었을 텐데 어떤 근거로요? 그러자 그가 새삼스러운 눈초리로 날 쳐다봤다. 물론 CT나 조직검사 결과는 사나흘 후나 나올 거예요. 임상병리과가 바쁘지 않으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결과가 달리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을 거예요. 20년 넘도록 췌장만 다뤄온 저의 소견상 그렇습니다. 물론 나도 진료실 앞 명패에 췌장 전문 이호준 교수라고 적혀있는 건 봤다. 이호준 교수는 서랍에서 A 사용지 한 장을 꺼내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책상 위에 놓았다. 컬러 프린트된 장기 단면도였다. 이 교수는 윗주머니에 꽂아놓았던 붉은 펜을 꺼내 단면도에 표시하며 말했다. 황달이 심한 이유는 여기 이 담도가 막힌 탓에 간이 제 기능을 못해서예요. 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아시죠? 대답하려던 난 성마르게 고개만 끄덕였다. 물론 담도가 막히는 원인은 다양해요. 다만 여러 증상을 고려했을 때 박관수 환자는 종양이 원인일 가능성이 90% 이상이거든요. 담즙에는 간에서 해독한 독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데 담도가 막혀 독소가 계속 쌓여온 터라 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황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는 간 아래 두 줄로 선을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원통을 그렸다. 이게 담도인데 이 사이에 스텐트를 끼워 넣어 담즙이 배출되게 해서 고열과 황달은 잡았고요. 지금은 임시로 플라스틱 스텐트를 썼는데 상태가 호전되면 한 달 안에 금속으로 교체해줘야 해요. 그게 안정성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를 수 있어요. 매년 건강검진은 받았을 텐데요. 그가 장기 단면도를 들어 올려 펜으로 위장 부위를 가리켰다. 췌장은 이 위장 뒤쪽에 가려져서 여기가 12지장인데요. 이 12지장 아래 조그맣게 붙은 거라 따로 조직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그래서 특히나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인 거고요. 그래도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초기에 명확한 증상을 보이는 암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이 췌장암에 독특한 증상이 하나 있는데 자주 우울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상으로 캐치하긴 쉽지 않죠. 그런 건 보통 사람도 흔히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러고 보니 전에 서연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언제부터인지 아빠가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것 같다고. 어떤 날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손주들이 보고 싶다며 울먹인 일도 몇 번 있었다고. 그때 난 속으로 아빠도 노인네가 되어 주사가 참 별스러워졌구나. 남자는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 눈물이 잦아진다더니 하며 웃어넘겼다. 나도 모르게 엄지손톱을 물어뜯고 있는데 이호준 교수가 장기 그림을 내게 내밀었다. 난 엉겁결에 상장이라도 받듯 공손하게 용지를 받았다.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게 현재로선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왜죠? 수술 후 마취해서 깨어나셨거든요. 근데 다시 잠이 드신 후로 아직 못 깨어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박관수 환자분은 현재 코마 상태입니다. 승강기를 타고 8층 안명동에서 내려 803호 병실을 찾아갔다. 입구에 달린 환자명 팻말에 아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쌓인 병실 안에는 침상이 2개씩 마주 놓여 있었는데 나머지 3개의 침상엔 환자가 보이지 않았다. 커튼으로 가려진 왼쪽 창가 자리로 다가갔다. 커튼을 열자 나타난 광경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액과 심전도 모니터 등의 줄이 주렁주렁 연결된 아빠가 죽은 듯 누워 있었다. 멍하니 선 채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만감이 교차했다. 따님?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환자복을 입은 한 남자가 커튼을 젖히고 서 있었다.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한 손은 자신의 링거대를 잡고 다른 손은 작은 성경책을 펼쳐서 들고 있었다. 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성큼성큼 옆으로 다가왔다. 박관수 환우분 따님이죠? 나 아버님 맞은편 자리 룸메이트해서. 내가 당황해서 대답을 주저하는 사이 그는 아빠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쯧쯧 인사도 못 나눴는데 깨어나면 신고식을 호되게 시켜야겠어. 그는 아빠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불현듯 그의 왼팔에 시선이 꽂혔다. 성경을 받치느라 드러난 손목에 시퍼런 호랑이 문양의 타투가 보였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호랑이 꼬리가 꿈틀거리는 착각이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오른뺨에는 기다랗게 패인 흉터도 있었다. 늙음하게 개과천선한 조폭이 아닌가 싶었다. 난 떨떠름한 얼굴로 그를 쳐다봤다. 저기, 말씀은 감사한데요. 제가 지금 좀... 따님은 아버지가 깨어나실 것을 믿나요? 네? 믿어요. 뭐든 믿어요. 믿는 거예요. 믿음만이 아버님도 아가씨의 삶도 구원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그가 아빠의 가슴에 손을 올리더니 눈을 감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는 손에 든 성경책을 보지 않고도 성구를 줄줄 읊었다. 아멘. 종교 있어요? 그가 물었다.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이봐요, 아저씨. 내가 외치자 그가 흠칫 말을 멈췄다. 그런데 나 때문이 아니라 간호사가 들어와서 그런 거였다. 코 밑에 거뭇거뭇한 수염이 난 서구적 이미지의 미녀 간호사가 부리부리한 눈매를 치켜떴다. 아이 참, 조바울님. 또! 아이 알았어. 이쁜 간호사 언니. 갈게 해서. 그는 헤헤거리며 링거대와 슬리퍼를 끌고 커튼 밖으로 사라졌다. 콧수염 미인 간호사는 신전도 모니터의 바이털 사인을 점검하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오래 계시다 보니 심심해서 그런 거니까. 나쁜 분은 아니에요. 나쁜 분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그러자 콧수염 미인 간호사의 표정이 달라졌다. 하지만 난 일부러 톡 쏘듯 대꾸한 게 아니었다. 내 말투가 원래 그렇게 생긴 걸 어쩌란 말인가. 그녀는 곱지 않은 눈빛으로 나를 힐끗 보더니 뭔가를 내밀었다. 박관수님 소지품이에요? 빛바랜 반지갑과 처음 보는 길쭉하고 얇은 검정 수첩이었다. 입고 오셨던 옷은 여기 뒀고요. 키는 이 서랍 안에 있어요. 그녀는 침상 옆 개인 사물함의 위 칸과 선반 아래 서랍을 가리키며 쌀쌀맞게 말했다. 밤에 여기서 주무실 건가요? 왜요? 제가 저녁에 퇴근을 해서요. 이불 필요하시면 이따 데스크에. 알아서 할게요. 내 말투에 기분이 상한 듯 간호사는 커튼을 거칠게 밀치고 나갔다. 그녀가 사라지자 난 아빠의 지갑과 수첩을 서랍 안쪽 깊숙이 밀어넣고 열쇠로 잠갔다. 열쇠는 서연에게 넘겨줄 요량이다. 난 침상 아래에 있던 보조 스툴을 끌어내 앉았다. 유리창 블라인드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아빠의 파리한 얼굴을 여실히 드러냈다. 불과 4년 만에 처음 본 아빠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반백이던 머리는 온통 하얗게 변했고 광대뼈는 툭 붉어지고 불은 홀쭉하게 꺼져 있었다. 나만 보면 부릅뜨고 나던 부리부리한 눈도 쉴 새 없이 잔소리가 새어나오던 얇은 입술도 모두 잠겨 있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빠를 평생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등을 돌렸다. 그 이후 지금껏 별다른 아쉬움 없이 지내왔다. 오히려 홀가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성공하는 날이 오면 아빠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아득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살았다. 그런데 벼랑간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을까? 최소한 작년 공모전에라도 당선되었더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젯밤에 걸려온 전화라도 받아볼걸. 급기야 과거의 악몽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안타까운 마음은 사그라들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쳤다. 난 아빠를 노려보며 억눌린 소리로 말했다.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빠가 의식이 있었다면 아마도 못했을 말. 코마 상태라도 무의식으로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걸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다. 물론 그딴 걸 믿는 건 아니지만. 말 좀 해보세요.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 건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를요. 이럴 바엔 왜 나와서 절 괴롭혀요? 누가 나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나와달라고 부탁했냐고요? 정말 내가 그토록 당신에게 형편없는 자식이었는지, 날 자식으로서 사랑하기는 했는지 듣고 싶었다. 거창하게 화해나 이해를 했는지 듣고 싶었다. 거창하게 화해나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아프더라도 사과하고 아프세요. 떠나더라도 사과하고 떠나시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때 서연이 도착했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그제야 난 숨통이 트인 듯 가방을 챙겨들고 쏜살같이 병실 밖으로 향했다. 어이쿠. 문 앞에서 나와 정통으로 부딪힌 환자복의 남자가 코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다. 아까 그 문신 환자였다. 나 역시 맞박이 얼얼했지만 뒤도 안 보고 복도 끝까지 달려 때마침 열린 승강기 안으로 뛰어들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른대. 1층 로비에 마주선 서연에게 담당 의사의 말을 전했다. 보기 좋게 컬이 진 머리에 고급 롱코트를 입은 서연과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뺨에 반창고가 붙은 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끈거렸다. 여동생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깨어나실 거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 건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고 대꾸하려다 말을 삼켰다.
대신 간병인을 구하는 문제에 관해 얘기했다. 나로서는 그런 비용을 댈 처지가 아니었기에 전적으로 그녀의 의견을 존중할 셈이다. 그건 아빠가 나중에 깨어나시면 그때 얘기하자. 요양보호사 제도 같은 것도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당분간은 우리가 교대로 옆에서 지켜드리는 게... 혼수 상태인데 옆에서 뭘 지켜드려? 무슨 소리야?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는데 당연히 가족이 지켜봐야지. 가족도 가족 나름이겠지. 내가 있어봤자 아빠가 뭐 좋아하시겠어? 좋아하고 말고가 어딨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지금 자존심이나 따질 때가 아니잖아. 자존심? 자존심이라고. 터무니없는 소리에 분통이 치밀었다. 아니, 언니 상황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녀가 한 발 물러나 옆머리를 긁적였다. 곤란하거나 답답할 때면 나오는 버릇 같은 거였다. 내가 말했다. 깨어나면 병원에서 알려주겠지. 의료 조치를 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많아. 급한 일 있으면 어쩌려고? 우리 둘 다 금방 달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거야 그렇긴 하지만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뭐라도 핑계를 짜내야 한다. 뭐가 있을까? 평일만 언니가 좀 봐줘. 주말엔 무조건 내가 있을게. 알았어. 그럼 난 내일 모레 오면 되냐? 마치 난 잔뜩 골난 사람처럼 획 돌아섰다. 그때 서연이 살며시 내 소매를 잡았다. 그래도 언니가 있어서 참. 난 기겁하며 여동생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다. 동생 주제에 날 어른은 투로 말하는 건 도저히 참아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